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긴 황금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전 너무 슬퍼요.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달콤한 시간들이 마치 꿈속의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승철 씨는 아직 연휴의 달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쉽고 참 힘들죠. 하지만 긴 연휴가 끝난 첫날의 풍경은 어느 때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시간이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출근길 도로와 지하철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요. 연휴 동안 한산했던 거리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만난 동료들과 친구들은 마치 아주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느낌이 새로웠고요. 휴일이었던 어제와는 공기의 냄새도 달라진 것 같죠? 네, 오늘 아침에 말이죠. 이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나오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네, 그렇죠. 이불 속에서 나온 우리 긴 휴식으로 새롭게 충전된 몸과 마음으로 활기차게 일상을 다시 시작해봐요. 그러면 2월 11일 월요일 같은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월요일 같은 목요일.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 네.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참 피로한 목요일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한시니까 점심시간 막 지나고. 네, 그러나 내일이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네요. 하루만 지나면 또 주말이 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때요? 뭐 설날 어떻게 지냈습니까, 혹시? 저는 저희 외가 친척이 집을 새로 지었거든요. 네. 땅을 사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한번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봤어요. 되게 뭔가 시골에 집을 지셨는데 뭔가 앞에 막 논밭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네. 산이 막 있고 이러니까 되게 귀농했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명절 때 어디 안 가세요? 네. 그러면 제사 같은 거는 그냥 집에서 하세요? 차례는 이제 지내고 있죠. 이제 큰 댁에서 지내는데 네. 올해도 역시 영덕이라는 거리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참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방바닥을 긁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특집 방송들 보면서. 저는 매년 명절 때마다 항상 시골에 가요. 저희 아버지의 철학이기 때문에 명절 때는 항상 가족과 함께 해야 한다는 철학이 있으셔가지고. 되게 심심하다면서요, 거기가. 네, 심심하죠. 시골에 할 게 없잖아요. TV 보는 거밖에. 휴대폰 게임하고 막. 네네네. 그래요. 어쨌든 설은 그렇게 보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나름대로 글을 남겨주시거나 그러면 또 소개도 해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뭐 오랜만에 마니까 어때요? 네, 저 오랜만에 뭐 머리 스타일도 좀 바꾸고 그랬는데. 네. 그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셨잖아요. 네. 그거 보고는 머리 엄청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무슨 이렇게 북한군처럼 머리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 네. 무스를 이렇게 정리하니까 괜찮아지네요. 그러니까요. 신기하게. 네, 그때는 이제 헤어 트리트먼트인가? 로션 같은 거만 발랐어요, 머리에. 네, 로션 바르고 이마를 그렇게 머리가 이렇게 잔디 인형처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던데. 그러니까. 대부분 칭찬 일색이던데 혹시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아요. 네. 머리가 좀 자랐으니까 또. 그 사이에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밤에? 어쨌든 이런 오키 씨의 네. 여러 가지 충고들 들어보니까 일상에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어쨌든 굉장히 녹음실이 딱딱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오기 씨를 만나니까 좋고 다시 네. 이제 일상이 시작했다.
일상이 시작됐다는 게 좀 좋네요. 왜냐면 오래 쉬면은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집이 이 녹음실 내 집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네, 편하게 뭐 이불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송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엔 잘 일어났어요? 뭐 일어나는 거야 어렵진 않아요. 네. 오, 좋은데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얘기 안 하는군요. 어쨌든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만은 이불 밖 다 잘 벗어났길 바라면서 뭐 방송 시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명절들을 딱 벗어났을 때 막 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뭐. 아, 그쵸. 일 많이 하셔야 되는 뭐 아버지보다는 저 어머니 쪽이 요리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명절 벗어나면 좋아하시겠죠 힘든 아마. 분들이 이제 힘들지 않게 됐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 가시면서 또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의 코너 소개해드려야죠. 네. 네. 네,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책들과 지켜야 할 에티켓까지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명절이 끝나고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바로 명절 후유증인데요. 오늘 권수철의 노하우에서는 명절 후유증 극복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알폰스 무하의 황도 12공이라는 작품에 대해 얘기 나눠보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부모가 변해야 아이가 변한다라는 주제로 부모가 어떻게 달라지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네, 내 손을 잡아요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순철 씨는 이거 반려동물, 애완동물 키우고 계세요? 아니, 전 키우진 않고 네. 주위에 근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물도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좀 다른 역할을 하니까. 애완동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개를 키우는 경우도 있고 뭐 고양이 키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고양이 요새 많이 진짜 키우대요. 네네네. 제 주변에도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강아지는 뭐 원래 많았고. 는 안 키우고. 네, 저는 좀 무서워서요. 네, 좀 무서워해요. 저는 아무리 좀 새끼라도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좀 무서울 수 있지. 네. 근데 이제 그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관심도 높아지고 키우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그런 시설들도 많아지나 봐요. 그렇죠. 네. 뭔가 이런 카페, 애견 카페 이런 거 되게 많아지고 요즘은 또 애견 펜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펜션이 보통 동물 같은 거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견 펜션에는 애견과 함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영장에서 같이 수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이런 펜션 가보면 굉장히 자기가 키우고 있는 동물과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안내견 얘기하셨는데 안내견들도 그런 데를 좀 가나 봐요. 그래서 개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개가 사실 헤엄을 좀 잘 치는 모양입니다. 네. 고양이는 잘 못 치고 살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거고 개가 그렇게 수영을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면 진돗개가 300km를 이제 달려와서 자기 팔려간 집에서 다시 판 집으로 원래 주인으로 돌아왔다. 바닷길을 건너가지고 대전으로 팔렸는데
고양이는 진도로 바다를 건너서 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걔가 정말 헤엄을 잘 치는 진짜. 고양인데. 와. 어쨌든 귀소 본능이 강한 진돗개였고. 그러게요. 어쨌든 뭐 이제 얼마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했다고 그러죠. 네네네.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동물 보호에 관한 의식 수준과 반려동물 사육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1.8%로 나타났어요. 10명 중 2명 정도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건데요. 개만 사육하는 가구가 16.6%, 고양이만 사육하는 가구가 2.7%로 나타났어요. 특히 고양이를 사육하는 가구 수가 2012년에 비해 63.7%가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고양이를 좀 많이 키우는군요. 네, 역시. 역시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 수가 늘고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특히 늘어난 거죠? 이거는 좀 미디어의 영향도 있지 않았나. 네네. 새끼 챙겨 먹는 그 프로그램에서 고양이가 굉장히 귀엽게 나왔었잖아요. 네. 삼시세끼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해요. 고양이도 저런 매력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고 독립적인 고양이의 습성이 이런 현대인의 생활 패턴과 잘 맞게 되면서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묘한 선입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묘가 고양이 묘자니까 또. 네네. 아직 그 고양이, 특히 이제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이 곱지 않은 시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길고양이들이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길고양이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발전기에 내는 울음소리나 배설물에서 나는 악취, 먹이를 찾기 위해 쓰레기 봉투를 찢는 등의 행동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특히 고양이는 생존력과 번식력이 뛰어나서 주인 없는 고양이를 그대로 둘 경우에 개체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 방안으로 TNR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TNR 정책이요? 네. TNR이란 길고양이를 안전한 방법으로 트랩,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 뉴터를 시켜서 포획한 장소에 다시 리턴시키는 것을 말해요. TNR이군요. 네네. 뉴를. 네, 원어민 발음은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앞급자를 따서 TNR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정책과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의 86%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전에는 TNR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지만 이 정책이 길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길고양이들을 위한 모닝 노크 캠페인도 있잖아요. 이 아침에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본닛을 딱 두들겨가지고 네. 추위를 피해서 차에 들어가서 자고 있을지 모르는 고양이를 깨우는 거라고 하던데. 네, 이거는 정말 따뜻하네요. 온정이 넘치는. 그렇죠. 이렇게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역시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거는 역시 바로 개인데요. 네. 반려견을 키울 때는 동물병원 등에서 반려견 등록을 해야 돼요. 이런 반려견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네, 그렇죠. 반려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해서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죠. 그죠? 네, 맞아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동물은 소유주가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반려동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2014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의 25.3%가 이미 등록했고요. 응답자의 55.8%는 동물 등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하는데요. 동물 등록제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동물 등록제 등록 방식은 내장형 전자칩 그리고 외장형 전자 태그 인식표를 이제 부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7%가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는데요. 아무래도 분실의 우려가 없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이 만약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군요. 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다가 적발되면 첫 번째는 경고만 받게 되지만 두 번째는 20만 원, 세 번째부터는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예, 4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등록을 안 했다고 40만 원 내는 거 정말 아까우니까 그렇죠. 등록하시는 게 좋겠어요. 일행 4명과 밥을 먹으러 가는 밥값이 이제 10번.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잃어버리면 또 찾기가 쉬워지니까 그러니까요. 좋은 키우는 주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유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방지 방법도 차원.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질문에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유기동물 입양에 국민 10명 중 9명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특히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유기동물 입양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과 동물 복지를 위한 법 규제 강화 등에 90% 이상이 찬성했다고 답했습니다. 네,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아는 사람도 입양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네네. 유기동물을. 그렇죠. 유기견이나 유기묘 이런 동물들을 잘 씻기고 관리만 해준 마음의 상처도 낫고 맞아요. 몸의 상처도 낫는 거니까 말이죠. 자,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말이죠. 그죠?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은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 아까 말씀 좀 드렸습니다마는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렇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1995년만 해도 5천억 원 정도였던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지난해에는 1조 8천억 원에 다다랐고 2020년에는 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2020년에 6조 원 규모라면 짧은 기간 동안 급성장하게 되는 건데요. 네. 반려동물 연관 사업이 점차 다양해지고 산업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에 맞는 제도적 관리나 지원 체계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달 반려동물 산업 육성 태스크포스 팀이 조성됐습니다. 네. 반려동물 TF팀은 기존 동물 보호, 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조화로운 육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구성과 소요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게 되는데요. 반려동물 TF팀에는 반려동물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와 대한수의사회, 동물약품협회,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등에서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했습니다. 농림부는 선진국형 동물보호, 복지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요. 관련 부처 간 협력 확대에도 힘쓸 예정인데요. 먼저 반려동물 TF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 카페 법과 수혈용 혈액 채취 동물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해서 기획재정부와는 국가적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실무 협조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통계청과는 반려동물 개체수 등 정책 통계 자료 확보 방안에 대해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반려동물 산업을 잘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네요. 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반려동물 정책이 있다고요? 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었어요. 함께 지내왔던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에 약간 반감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앞으로 동물 장묘 시설에서 처리된 반려동물의 사체는 더 이상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이 적용됩니다. 동물 장묘시설 사업장을 개설할 때 제출 서류도 보다 간소화되고요. 검사 절차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번 시행 규칙 개정으로 동물 장묘업 시설 설치와 운영 부담이 줄어들어서 동물 장묘업 서비스 이용도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려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관리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에티켓도 있는데요. 이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을 채우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에티켓이라고 해서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외출할 때 반려동물은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요. 배변 봉투도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네.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각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담아서 탑승하셔야 합니다. 특히 차량에 태울 경우에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어두면 사고가 났을 때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뭐 야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가 지나치게 짖거나 울게 되면 그 소음으로 이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반려동물이 지나치게 짖거나 울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개의 경우에는 적절한 훈련을 통해 자주 짖는 행동을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고양이는 성숙기에 짝을 찾기 위해 더욱 울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죠. 이런 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반려동물의 건강과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광견병 등의 예방 접종도 잊지 마셔야 할 것 같고요. 반려동물이 병들었거나 키우기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함께 지냈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도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반려동물을 끝까지 돌보는 책임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이번 연휴 때 저는 오랜만에 모이는 가족, 친척들과 맛있는 음식도 잔뜩 먹고요. 또 늦잠도 실컷 자고 그랬는데요. 연휴가 딱 끝나니까 끝나자마자 오히려 또 몸이 축 늘어지는 것 같고 무기력해지고 더 피곤해진 것 같아요. 분명히 푹 쉬고 왔는데. 오기 씨 큰일 났습니다. 왜요? 큰일 명절 났어요? 증후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게 명절 증후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거죠? 명절 증후군이랑? 연휴가 말이죠. 끝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바로 명절 후유증인데요. 네. 이 아빠들은 고향을 오가면서 장시간 운전을 한 탓에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음식장만에 힘들었던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이 바뀐 신체 리듬이 돌아오지 않아서 무기력증이나 소화불량, 어지럼증, 두통,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고 보니까 좀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답답한 것 같아요. 네, 명절 증후군 아니고 명절 후유증이에요. 네네네. 후유증에 이제 걸리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건데, 이 연휴에는 말이죠. 가족, 친지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나누기도 하지만 평소보다 과식을 하게 되잖아요. 엄청 평소보다 엄청 먹죠. 과식하게 되죠. 그래서 소화불량, 복통,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네. 이런 증상들은
대표적인 명절 증후군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 대부분은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호전이 되지만 네. 증세가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고요. 신맛이 강한 과일이나 카페인, 탄산음료, 초콜릿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피하는 게 좋은 음식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또 위를 편하게 해주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양배추는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대표적 식품인데요. 위장 질환은 물론 변비 예방과 눈의 피로에도 좋다고 합니다. 양배추는 익히게 되면 무기질이나 단백질, 탄수화물 등 각종 영양소가 파괴되니까요. 네. 생으로 즙을 내서 먹는 것이 좋아요. 어.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죽만한 게 없죠. 맞아요. 네. 위장 질환에 효과가 좋고 몸속의 독성을 빼주는 단호박죽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눈이 침침하다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등의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단호박에 있는 식물성 섬유질인 펙킨 성분은 이뇨작용을 도와주어서 몸의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이 과식으로 생긴 소화불량은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양을 적게 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리고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가벼운 산책을 자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명절 증후군을 가장 많이 겪는 분들이 바로 주부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고된 가사일 때문에 손목이나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주부들을 위한 명절 증후군 극복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저한테 오시면 제일 좋을 텐데. 풀어드리니까. 네. 장시간의 수면이나 휴식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명절 후에도 지속적인 근육통과 관절통이 느껴진다면 냉찜질과 온찜질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것이 피로회복과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통증 부위가 붓고 열이 난다면 냉찜질을 해주시고요.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이 든다면 온찜질을 하면 좋은데요. 찜질은 20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집에 돌아가면 명절 동안 고생하신 엄마를 위해 찜질을 해드리는 것도 좋은 효도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아빠들도 연휴에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쌓이고 과음 때문에 이 명절 후유증을 겪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명절에 술 많이 드시는데 네. 특히 장시간 운전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허리 통증이 있다면 한번 좀 따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손을 앞으로 뻗어 10초간 유지하세요. 그리고 나서 양손을 몸과 함께 한쪽으로 기울여 또 한 번 10초간 유지해주면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거 스트레칭이. 무릎을 꿇고 해야 되니까 지금은 못하겠네요, 제가. 자, 명절 이후 일상으로 돌아왔다면 저녁에는 가급적 술자리를 피하고 최소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과음을 했다면 간 기능 보호 작용을 해주는 매실차가 좋은데요. 매실에는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성분 피루부산이 함유가 돼 있어서요. 네. 매실이 이제 소화 기능에도 도움이 좀 되잖아요. 네. 알고 계시니까 머리를 좀 맑게 하고 두통을 완화시키는 국화차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이 국화차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면은 숙면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저처럼 이제 연휴가 끝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건 원래 생활 리듬이 깨졌기 때문인데요. 네. 생체 리듬을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기상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연휴를 보낸 후 며칠간은 아침에 가벼운 체조로 몸을 풀어주고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근무 중 2-3시간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서 신체를 움직여주도록 하는 게 좋아요. 이 햇볕을 많이 쬐는 것도 좋으니까 점심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도 좋겠죠? 예, 자기 전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반신욕을 해주면 피로도 풀고 숙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막 자꾸 졸음이 쏟아지면 어떡하죠? 자, 간혹 일과 시간에 너무 졸려 멍해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낮 시간 동안 잠깐 수면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좀 되는데요. 뭐 시에스타 같은 거죠. 네. 자, 스페인에 있다는 네. 낮잠 자는 하지만 시간. 낮잠 시간이 30분 이상으로 길어진다면 오히려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잠은 짧게 취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네. 즐겁게 연휴를 보내고 나서 더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도 하지만 가벼운 운동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명절 후유증, 명절 증후군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명절 후유증에는 가족들 간의 대화 그리고 소통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명절 동안 고생한 아내와 남편에게 고맙다, 수고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명절에 쌓인 피로가 말 한마디로 사르르 풀리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건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알고 있는 정보가 있거나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이 다가왔군요.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알폰스 무하의 황도 12공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오늘은 만화같이 예쁜 그림을 소개하려고 해요. 타로 카드에 들어가는 그림같이 환상적이고 예쁘고 장식적인 그림으로 큰 상업적인 성공을 누린 화가 알폰스 무하가 그린 황도 12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 우리가 몇 번 많이 살펴봤던 명화의 느낌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동안 저희가 살펴본 명화들은 거의 다 유화가 네. 많았어요. 근데 이 알폰스 무하는 석판화로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림이 정말 만화나 일러스트 같이 되게 황산적이고 색채도 정말 뭔가 그런 묘한 황상적인 느낌이 느껴져요. 네. 또 인물 주변에 덩굴이나 꽃 같이 이렇게 뭔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을 넣어서요. 배경을 빈틈없이 채우고요. 뚜렷한 윤곽선이 만화 같은 느낌을 더합니다. 무엇보다 무하는 여자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만화 속 여주인공처럼 엄청 예쁘고 아름답게 여자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네네. 되게 그림을 예쁘게 환상적으로 판타지적으로 그려서 네. 네. 그렇군요. 보통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나 봐요. 만찢남이라는 말이 있는데 만화책을 찍고 나온 남자라고. 네네. 만화 속에나 등장할 법한 꽃미남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를 두고 하는 말인데 그만큼 만화 속 인물들은 다 예쁘고 잘생겼잖아요. 대표적인 만찢남이 아마 강동원이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요? 강동원? 네. 잘생겼으니까. 박혜진? 그분은 아마 치즈인 치인트를 뚫고 네. 나오신 분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무하는 만화 같은 그림이라고 할 만큼 이 여자를 예쁘게 그렸나 보죠. 네. 그래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나 봐요라는 네. 또 생각이 들고, 그죠? 네. 크게 성공했어요. 여심을 자극하는 그림이었거든요. 무하는 체코 출신이지만요. 파리에서 성공했고요. 파리에서 주로 활동했는데요. 파리의 각종 상업적 광고나 인쇄물에 무하의 그림이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성과 상업성을 모두 갖춘 화가로 평가받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무하가 성공하게 된 게가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다고 그러죠? 네, 무하는 체코의 이반 치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화가가 되고 싶었던 무하는 큰 도시인 파리에서 그림을 배우며 유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날이 날이니만큼 다른 직원들은 다 휴가를 내고 인쇄소에는 무하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프랑스 최고의 여배우 사라 베르나르의 연극 지스몽다 포스터 제작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지스몽다 이 연극의 포스터는 이미 완성작이 있었는데요. 이 여배우 사라 베르나르가 이 포스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다른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인쇄소에서 새롭게 만들려는 의도였어요. 예, 여배우가 이미 만들어진 포스터를 퇴짜 놓다니. 야, 뭐 엄청난 최고 배우, 엄청난 최고 대우를 받는 배우.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프랑스가 사랑한 당시의 여배우였을까? 그런 느낌이에요. 이때 이 여자 나이가 50대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인하와 씨나 아니면 이미숙 씨 네. 정도급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굉장한 인기를 얻었던 지금 이제 완숙미를 그쵸. 뽐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이분들도 뭐 자기들이 약간 좀 더 다른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면은 받아들여질 정도의 그런 파워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당시 배우는 부르주아의 후원을 받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사라는 연기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연출도 하고 극단까지 운영할 정도로 부와 명예를 갖춘 배우였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인쇄소의 직원이 무하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공연사 측에서는 하는 수 없이 무하에게 포스터 제작을 맡깁니다. 당시 포스터는 가로로 길게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무하는 반대로 세로로 2m나 되는 거대한 전신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게다가 사라를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으로 그려놓았어요. 이 공연사 측에서는 세로로 그려진 포스터가 탐탁스럽지 않았는데요. 사라가 엄청나게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자기를 굉장히 예쁘게 그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라도 아마 어쩔 수 없는 여자가 아니었나. 자기를 예쁘게 그려주면 그렇죠. 좋은 거죠. 옥시를 예쁘게 그려주는 만화가가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도 당장 그 그림을 사지 않았을까요? 어떤 가격을 쳐서라도.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살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카드 계산 된다고 카드 계산. 해보세요. 네. 할부도 되냐고. 할부 되냐고, 카드 계산 되냐고 한번 네. 물어보시고. 자, 어쨌거나 굉장한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유명한 여배우의 마음에 쏙 드는 포스터를 제작했다니 네.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후에 사라가 팍팍 밀어준 덕분에 무하가 그린 포스터는 전국에 걸렸고요. 이 포스터가 너무 예쁜 나머지 사람들이 몰래 벽에서 떼어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 포스터 한 방에 인생이 정말 180도 달라진 거예요. 이후에 무하는 사라와 6년간 전속 계약을 맺고 그녀가 공연하는 연극의 포스터뿐만 아니라 무대 장치와 의상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하가 그린 그림 모델은 대부분 사라라고 보면 돼요. 그렇군요. 아니 정말 예쁜 걸 좋아하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렇죠. 보통 이제 제가 녹색 말고 통신사에서 하는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서 이제 많이 본 뉴스 보면은 네. 그 예쁜 아나운서 사진이 딱 떠요. 이름하고 함께. 정말 예쁜가 봐요. 근데 검색해 보면 인물 검색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예쁘면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외모가 아름다우면 일단 시선을 끄니까요. 어쨌든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진 무하군요. 네, 그렇죠. 당시는 상업과 인쇄술의 발달로 포스터뿐만 아니라 각종 인수의 광고들이 제작되던 시기였어요. 네. 무하는 밀려드는 수많은 주문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향수부터 초콜릿,
자전거, 그리고 심지어는 담배 포장지까지. 무화가 그린 광고에는 모두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유욕을 자극했고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더 좋아했죠. 돈 엄청 벌었겠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예쁘고 아름답게 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림을 그렸던 거군요. 무화가. 네. 하지만 무화는 자기의 그림 양식을 고수했고 그런 양식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아. 네. 화가들은 보통 자기만의 화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유명한 고흐나 고갱 같은 화가들은 그 화풍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가난 속에 살다 간 건데 무화는 자기가 그린 화풍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성과 예술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상업 디자이너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해준 말이 있는데 디자이너 자기가 보기에 예쁘고 아름답다고 훌륭한 게 아니라 디자인을 주문한 업체의 마음에 들어야 훌륭한 그림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좀 상업 디자이너, 상업 미술의 한계? 그만큼 주문자의 의도에 맞춰야 되는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어떤 예술성을 가지고 했다고 해도 주문자가 이건 별로다라고 하면 그렇게 내세울 수 없다는 거. 네.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무화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행운의 화가라고 볼 수 있겠죠. 쉽지 않거든요. 원래 예술성을 깊게 녹아들게 하면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된다는 거. 우리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에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무화는 어떻게 보면 예술가로서도 그리고 상업 화가로서도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 네. 행운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이 무화의 그림을 아르누보 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화는 아르누보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르누보는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이에요. 1890년부터 1910년 사이에 유행한 양식으로 덩굴 식물과 섬세한 꽃무늬, 구불구불하고 유연한 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무화의 그림에 이런 특징들이 다 나타나고요. 네. 오늘 소개할 황도 12궁에도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이 황도 11궁을 통해 무화 그림이 어떤 식인지 더 잘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그림은요. 달력의 인쇄지였습니다. 오, 들어볼까요? 네. 아르누보 양식의 정수 알폰스 무화가 그린 실내 달력용 그림 황도 12궁입니다. 긴 금발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의 측면이 상반신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고혹적인 시선을 그림 왼쪽 방향에 두고 있는 여인은 여러 가지 보석과 장신구들로 치장된 왕관을 쓰고 화려한 목걸이와 풍성한 어깨 등으로 여성미를 한껏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도 12궁은 12개의 별자리를 나타냅니다. 무화는 그림의 배경으로 여인의 뒤쪽에 커다란 원을 즐겨 그렸는데요. 그 원의 테두리에 작은 원 12개를 그려놓고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전갈자리 등 별자리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밑에는 해와 달이 또 다른 조그만 원 안에 그려 있습니다. 그림의 전체 테두리에는 구불구불한 식물의 줄기에 풍성한 잎들이 돋아나 있습니다. 여인의 머리카락은 덩굴의 줄기처럼 동그랗게 말리며 우아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림의 윤곽선은 진하고 굵게 그려졌습니다. 그런 점이 환상적인 만화 같은 느낌을 더하고 있습니다. 무화가 그린 아르누보 양식은 배경에 여백이 없도록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곡선의 무늬와 덩굴, 꽃 장식 등을 채워넣고 파스텔 톤의 따뜻하고 풍성한 색감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우아한 여자의 모습 등은 장식성이 강한 느낌을 줍니다. 소장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무화의 그림은 예술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무화에게 상업적인 성공을 가져다 줬습니다. 네, 이렇게 상업적인 용도로 그린 무화의 그림, 달력, 인쇄의 그림을 살펴봤는데요. 무화는 늘 순수 미술로의 회귀를 꿈꿨어요. 그래서 그의 삶 후기에 슬라브 민족으로서 자긍심과 애국심이 담긴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강대국에게 핍박받다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역사와 민족의 우수함을 담은 그림이에요. 그렇군요. 체코 국민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소개했던 화가들은 대부분 프랑스나 이탈리아 출신이었는데 체코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있고 그 화가가 민족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그림을 남겼다니
체코의 자랑이겠습니다. 네. 체코의 자랑은 체흐 골키퍼가만이 아니네요. 체흐 골키퍼가 자기 나라 이름을 달고 자기 이름이 나라잖아요. 굉장히 자긍심. 본명이에요? 네. 체흐라고. 체코의 자긍심은 역시 또 그림에서도 느낄 수가 있군요. 네,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체코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화가가 나왔다는 거죠. 오늘은 알폰스 무아의 실내 달력을 장식한 그림 황도 12궁을 살펴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는지 좀 오키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아이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하죠. 오늘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부모가 변해야 아이가 변한다라는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들어보시죠. 이국제의 정보톡톡. 지난 2번에 걸친 시간에는 부모에게 분노하는 아이들이라는 주제와 독이 되는 부모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변해야 아이들에게 독이 되는 부모가 아닌 득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부모가 변해야 아이가 변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녀에게 독이 되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겁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질병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나 그 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녀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부모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는 자녀가 행복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망이 가득할 겁니다. 또 자녀에 대한 집착이 과하거나 지나친 과잉 보호로 인해서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바탕은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독이 되는 부모로 치부된다면 억울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들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데 있음을 부모들이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데요. 진로교육연구소의 산하 캐드맵 연구소의 백은영 소장은 독이 되는 부모, 득이 되는 부모라는 책을 통해서 욕심과 집착에 사로잡혀 돈과 명예, 사회적 지위를 취하는 것이 목적인 독이 되는 부모의 삶과 자녀에게 생명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득이 되는 부모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가 독이 되는 부모가 아닌 득이 되는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독이 되는 부모가 득이 되는 부모로 바뀌면 자녀의 삶에 어떤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등에 대해서 2000여 회에 걸친 강의와 풍부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독으로 인해 죽어가는 아이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모든 부모들이 꼭 읽어야 할 소중한 지침서라고 할 만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가진 부모의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에너지 삼아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바라는 거겠죠. 그런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이를 잘 키우려는 욕심이 잘못 발휘된 독이 되는 부모에 의해 독에 중독된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서 독을 제거할 수 있는 해독제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해독제 10가지를 살펴보죠.
이 문제 해결은 부모, 특히 엄마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책은 앞으로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목표점을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와 자녀는 심리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엄마가 주는 교육은 엄마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엄마의 삶도 성장해야 하죠. 평생 담임이라고 할 수 있는 엄마가 성장해야 아이들이 받을 평생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용서 구하기는 엄마 독을 해독하는 첫걸음입니다. 넷째, 사랑을 먼저 주고 교육은 후에 하면 됩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이 사랑보다 앞서 있는 부모라면 이 순서 바꾸기는 꼭 필요합니다. 다섯째, 거짓으로라도 선한 행동을 하는 위선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엄마의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일곱째, 자연의 에너지장에 몸을 맡겨봅시다. 여덟째, 엄마 독을 해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엄마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아이는 훨씬 빨리 달려간다는 것을 이 책에 기술한 백은영 소장의 막내 아들 이야기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감사와 기도로 아이의 인생의 보호막이 돼주셔야 합니다. 자, 해독하는 방법을 아셨다면 이제 아이들의 것인 아이들의 삶은 아이들 자신에게 돌려줍시다.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아이의 시간표를 대신 짜주고 온갖 활동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아이가 단 1회전뿐이라고 할 정도로 엄숙한 시합인 인생이라는 사각 링에 올라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멋지게 한판 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의 것인 아이들의 삶을 아이들 자신에게 돌려주십시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임을 확신하는 아이들은 자기 삶을 함부로 살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자신의 미래가 될 꿈을 소중히 키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득이 되는 부모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 첫째,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주인으로 살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스스로 뭔가를 하며 느낄 수 있는 유능감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득이 되는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는 자아 가치가 살아나고 유능감을 가지며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합니다. 둘째,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남 탓을 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나에게서 비롯됐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게 돼서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설령 병에 걸리더라도 삶의 전환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셋째, 삶의 의욕과 배움의 동기가 살아납니다. 득이 되는 부모가 된 엄마를 통해 긍정적으로 애착 형성이 된 아이는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호기심이라는 내적 동기를 통해서 배움의 동기가 주변으로 점점 더 확장됩니다. 넷째,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독이 되는 부모의 아이들은 모든 것이 엄마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자신의 삶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핑계대기에 급급합니다. 그런 반면에 득이 되는 부모의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섯째, 머리가 똑똑해집니다. 최근 뇌과학 분야에서 주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뇌는 남이 시켜서 하는 일보다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한 일을 할 때 더 똑똑하고 재미있어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성장한 아이들은 뇌의 기억 관련 부위인 해마 부위가 커져서 상대적으로 똑똑합니다. 여섯째, 진짜 꿈을 갖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득이 되는 부모는 아이들의 생각과 정서를 보존시켜주기 때문에 아이가 내적 동기를 기반으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의 경험은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해줍니다. 일곱째, 회복 탄력성을 갖고 삶에 도전하게 됩니다. 독이 되는 부모의 아이는 내면의 힘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련이 오면 금방 좌절하고 새로운 도전을 힘들어하지만 득이 되는 부모의 아이는 실패를 하더라도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부모가 있기 때문에 금방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네, 오늘 살펴본 대로
어렵겠지만 부모가 변화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아이의 변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특히 아이와 밀접한 소통을 하는 엄마가 독이 되는 부모에서 득이 되는 부모로 삶의 방향을 틀 때 아이 역시 엄마와 한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매일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에서 득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결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되물림 됐던 나쁜 양육 패턴은 멀리 사라져가고 아이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나아가 아이의 주도성을 찾고 아이의 꿈과 진로도 발견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요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정말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지나친 노력, 지나치게 아이에게 집중하고 집착하는 거는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부모의 준비를 해라. 부모들 준비를 먼저 하고 부모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준비 많이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 부모와 자녀는 심리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맞아요. 것에도 공감이 많이 가고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부모가 아이 옆에서 믿어주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참 중요하죠. 저는 사랑을 먼저 주고 교육은 후에 하라는 내용, 이 내용도 기억에 남아요. 아이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먼저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식보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부모가 이렇게 먼저 변했을 때 아이도 더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거. 네. 이런 거죠. 네. 잔소리와 간섭으로 잠깐은 아이를 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오래 갈 수는 없겠죠. 아이가 먼저 변하길 바라기보다 부모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먼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은 그 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월 11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연휴 끝나고 왔는데 또 다시 네, 하루를 좀 쉬고 월요일에 와야 됐고 옥시 씨는 내일 오죠? 네, 저는 내일 금요일의 남자 이창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